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OTT로 쉽게 배우는 경제 수업이라는 책을 쓰신 박병률 기자님 모셨습니다. 기자님 저희 힐링 가족 여러분들이랑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경향신문 경제부장으로 있는 박병률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2007년부터 경제부에 갔었는데요. 그때 기획재정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16년 이제 됐는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그리고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이런 정부 부처 주로 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그리고 은행들 이런 금융 쪽 제가 이제 주로 출입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부장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을 보면서 이제 데스킹도 보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16년 동안 그 기자 생활을 왔다 갔다 하셨다고요? 네, 주로 이제 경제 쪽만 네, 이렇게 맡았습니다. 와, 그러면 그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대한민국의 경제의 수많은 위기 경우를 다 현장에서 직접 보셨겠네요. 네, 2007년 금융위기, 2012년 저축은행 사태 이런 것들 특히 이제 기억이 많이 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주가 하락 사태라든가 그리고 주가 조작 사태들 현장에서 직접 많이 보고 경험을 했었었죠. 예. 좋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오늘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궁금한 것들 몇 가지 네. 여쭤볼게요. 지금 미국에서 금리 정책 앞으로도 한두 번 더 올릴 수도 있다.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어제 경제 지표가 좀 좋게 나오기는 했죠. 네. 그런데도 파월은 계속 간다고 또 점도표에서도 계속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걸 한 가지 말로 되게 이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 금리 문제인데요. 일단 통상적으로 보면 어쨌든 연준이 한 번 정도는 금리를 더 올릴 것이다. 지금 현재 5.25인데 한 번 더 올리면 이제 5.5까지 가게 되겠죠. 금리 상단이. 이제 7월 27일 날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 연준이 발표를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어쨌든 시장의 지금 컨센서스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본다면 오히려 금리를 안 올리는 게 좀 이상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물가라든가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경기에 대한 부담은 좀 적다. 그렇다면 금리를 한 차례 올리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예측이 된 상황이니까 아마 이번에 0.25%포인트 올린다고 해서 크게 시장이 충격은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는 그 다음 시그널이겠죠. 다음번 연준이 회의에서 FOMC에서 얼마나 올릴 것이냐 혹은 이제는 멈출 것이냐 아마 이 시그널이 상당히 영향을 이제 미치지 않을까 저희는 지금 그렇게 이제 전망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또 그러한 이제 연준의 그 다음 전망이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또 지금 현실적으로도 진행되는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또 하반기 주식 시장들 또 많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금리를 여쭤본 이유가 수많은 경제 지표 중에 금리하고 물가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주식시장을 출렁이게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윗질문에 이어서 금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런 경제 지표들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등락이 있는데 이런 경제 지표들 어떻게 공부하고 우리가 또 이것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하는지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금리 그리고 물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특히 고용 지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도 이제 중요하고 사실 생각보다 들여다봐야 될 게 많습니다. 많은데 근데 이게 한 가지 어떤 왕도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꾸준히 보시면서 흐름을 봐야 되는데 금리만 하더라도 이 여러 가지 변수들에 따라서 작용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설사 금리가 높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장 상황이 좋다면 주식시장은 또 잘 굴러갈 수가 있고요. 금리가 낮더라도 또 다른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이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A는 B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이제 다만 꾸준히 보시면서 흐름을 이제 보다 보면 추세에 따라서 이제 그림들이 아마 보여질 겁니다. 다만 이미 지금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루트를 통해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는데 일단 발표되는 여러 가지 지표들 계속해서 이제 추세적으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외국 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자고 있는 시점에 많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발표되고 나서 그게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고 또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되니까
외국의 지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성급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시장 상황을 미국의 시장 상황을 보면서 다음 날 이제 시장을 예측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여유를 갖고 보셔도 되지 않나. 근데 다만 그것도 이제 시점마다 다르죠. 어떤 뭐 커다란 뭐 경제 위기가 왔다든가 어떤 커다란 또 변곡점이 있을 때는 발표되기 전부터 이미 또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유념해서 이제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대부분 그런 내용들은 발표되기 전에 이미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공개들이 많이 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요즘 인터넷이 워낙 발달돼 있어서 이런 경제 지표를 사람들이 미리 다 알아버리는 현상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 지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사실 지금 너무 길어지고 있고 네. 물론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루즈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루해지고 있는데 이런 또 얼마 전에 쿠데타 사건도 있었죠. 지금 이 전쟁 또 투자 시장에 어떻게 작용될지 한번 의견 부탁드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데 이 투자가 어려운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루틴하게 알 수가 있잖아요. 또 예측이 가능하고 뭐 시장에 컨센서스가 있고 사실 이것만 있으면 투자가 쉽죠.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예기치 않게 전쟁이 났을 때 이러면 완전 판이 다 엎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사실 예상을 해달라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일반론으로 이제 봤었을 때는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쨌든 길어지면서 저희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확전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앞으로 좀 마무리 단계로 이제 갈 여지가 좀 있다라고 아마 보는 게 아마 시장에서 보는 일반적인 시각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기치 않았던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우리가 겪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인플레이션. 갑자기 공급망이 교란이 되면서 뭐 식량 가격 폭등하고 유가 폭등하고 겪으면서 정말 그 생각도 하지 않았던 무지막지한 인플레이션을 저희가 겪었는데 지금 안정화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안정화가 된다고 하면 일단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될 거라는 그리고 시장이 점점 정상화될 거라는 쪽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랬을 경우에 이제 남은 건 우크라이나의 또 재건 사업이 있겠죠. 일각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 가지고 뭐 세기의 재건 사업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쪽 분야에서 어떤 투자의 가능성들이 생기지 않을까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언제 끝나느냐. 이제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죠. 여기에 따라서 제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들이 다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전쟁의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인플레이션 그리고 네. 공급망 문제 이 두 가지잖아요. 뭐 가스값이나 기름값도 지금 완전 출렁이고 그랬었죠. 네. 투자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그 전쟁 말고도 또 다른 요소로도 이런 일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면 대외 상황들이 대단히 좀 약간 아직도 불안하잖아요. 최근에 그 JP모건 얘기를 보면 지금 상황은 마치 그 금융위기 직전 2008년 3월에서 6월 사이랑 비슷하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뭔가 대단히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금융위기 때를 돌아가 보면 그 2003년에 직전사에 뭐 대단히 이제 좀 뭔가 좀 정리가 됐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베어스턴스도 정리가 되고 어쨌든 그런데 갑자기 3개월, 6개월 지나서 그 누적됐던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폭발을 내버렸는데 여전히 이러한 그 리스크 상황은 갖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계획들이 다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그 코로나19 이후에 생겼던 엄청난 유동성 이게 다 회수되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또 급격히 금리를 올리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SVB 은행 같은 경우에 파산이라든가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역전세 그리고 이제 부동산 PF 문제들 이 다 고금리 때문에 발생하거든요. 이런 리스크는 여전히 있다. 그런 잠재적인 리스크는 우리가 감안을 하고 아마 투자를 해야 될 겁니다. 네, 방금 또 이야기해 주셨는데 실리콘밸리 은행 방금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국내에서 최근에 지금 새마을 그 금고 이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이건 또 어떻게 그 바라보시고 계세요? 사태에 대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SVB 은행과 이제 거의 비슷한 유사한 형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연체율이 뭐 6%까지 올라왔는데 일단 뭐 정부 입장에서는 전체 우리 금융 규모로 보면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그 새마을 금고에만 한정이 된다라면 큰 무리 없이 넘어갈 수는 있는데
2012년에도 그랬거든요. 이 반출을 해보면 처음에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 부산저축은행 사태였거든요. 그때도 금융위에서 금융당국에서 뭐랬냐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이게 생각보다 파문이 컸습니다. 정말 많은 은행들이 파산하게 되고 나중에 인수합병이 됐는데 금융이 이런 것 같아요. 전체로 보면 꼬리에 불과한데 얘가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의 체력이라든가 또 그간 정부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상치 못한 다른 부분에서 터졌을 때는 이건 정말 제가 이게 결과론적으로만 얘기할 수 있어요. 마치 스포츠를 볼 때 그때 그 선수가 도루를 했었어야 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볼 카운트 때 스윙을 했었어야 된다. 얘기랑 똑같거든요. 네, 이 어떤 게 터지고 나면 해석이 가능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뭐가 불안해요라고 하면 다 얘기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뭐 전체율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투자했던, 그러니까 대출을 해줬던 어떤 뭐 그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만은 해줄 수는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트리거가 될지는 알 수는 없고 다만 이런 징조들이 좋지는 않다. 요거는 또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자꾸 제가 궁금해서 또 여쭤보는데 미국에서는 이번에 3월달에 은행 중소형주 은행 일기가 오자마자 미국에서 바로 예금자 보고를 대통령이 한 번에 딱 해서 불을 딱 꺼버렸잖아요. 이런 작은 은행 위기들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기자님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주식 혹시 또 이제 국내 주식 이야기하면 2차전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2차전지를 투자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국내 2차전지 투자한 사람과 투자하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고 있는데 2차전지 전망, 이거 진짜 민감한 질문입니다. 버블인지 계속 발끝을 것인지. 사실 지금 국내 2차전지에 대한 전망이나 이거에 대한 얘기는 이제 신의 영역이래요. 아무도 맞습니다. 이야기할 수 없는 수준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신의 영역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내 단기적인 전망 그리고 내가 투자한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히 신의 영역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된 건 장기적인 이제 시장 추이거든요. 저는 이번 이 2차 전지 버블을 보면서 뭐 일각의 어떤 분들이 버블이라고 표현하시니까 보면 2000년 초반에 IT 버블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기적인 시장을 봐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2000년 그때 당시에 일부 종목들이 분명히 버블이 있었었고 그리고 일부 뭐 성공한 종목, 실패한 종목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그 버블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결국 IT 세상이 열릴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었거든요. 실제로 지금 20년 지나 보면 우리는 이미 IT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많은 앱들이 출현을 하고 또 스마트폰까지 나오면서 그 시장은 더 확대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2차 전지를 어떻게 봐야 되냐? 2차 전지가 결국은 그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자동차 시장이 지금 재편이 되고 있다라는 이게 가장 큽니다. 싫든 좋든 앞으로 내연기관의 시대는 저물고 전기차 시대로 갑니다. 그러면 전기차 시대로 가면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고요. 그 배터리의 뭐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 용량도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어떤 특정주가 버블이다 아니다라는 걸 떠나가지고 결국 이 주식은 이 종목은 갈 수밖에 없는 이 분야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시장이 가는 거랑 또 내 종목이 뛰는 거랑은 또 다르죠. 지금도 보면 같은 2차 전지주라도 정말 뭐 10배씩 뛰는 주가 있는가 하면 횡보하는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분야가 어디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요건 이제 다른 개념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인류가 자동차를 계속해서 탈 수밖에 없다면 이제 전기차로 바뀌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다. 이제 10년 안에 유럽 같은 경우는 다 전기차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2차 전지주 이거는 이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민감한 부분인데 이야기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질문 또 이어서 저희 채널에서 사실 그 중국 전기차 ETF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지금 중국 전기차 ETF하고 또 한국하고 완전히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전망은 어떤지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참 승부수를 잘 던졌죠.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우리가 산업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종합 예술이거든요. 반도체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들어간 각종 부품들, 소재들 정말 전자부터 기계까지 다 들어가는 수만 개가 네, 심지어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 열리면 컨텐츠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든 과학기술, 그 시대의 기술을 총합이 자동차로 봐야 되는데, 중국은 이 시장을 점령을 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기존의 내연차 시장으로 들어가서는 이미 글로벌 자이언트들이 많다 보니까 아예 전기차, 이제 이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지금 중국의 전기차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두려울 정도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이 전기차 역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중국의 역량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제 다른 전기차 업체들이 만만하게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왔다라고 보고요. 우리가 기술의 발전도로만 보면 이런 트렌드가 앞으로 계속 갈 것이다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인 생각일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벌써 거기에 들어가는 뭐 원자재부터 그리고 이제 중간재 그리고 최종 생산재까지 이미 전기차는 상당히 이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의심을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는데, 다만 최근에 이제 생긴 변수가 요 전략을 이제 미국이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하면서 가장 포인트를 잡는 게 결국은 보면 자동차거든요. 반도체, 그 반도체를 견제하는 이유가 결국 가면 자동차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2차 전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정말 한번 맞겠다 이러고 이제 본격적으로 나섰고, 그러면서 이제 동맹들을 모으면서 이제 판을 바꾸고 있는데, 여기에 얼마만큼 작용을 할까? 근본적으로 미국과 미국 동맹들이 하나의 어떤 그 블록을 이뤄서 중국을 배제할 수가 과연 있을까? 요게 마지막에 이제 포인트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힘은 뭐냐면, 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 자동차 중에서도 상당한 원자재를 또 가지고 있어요. 또 반도체에 들어가는 또 원자재, 예컨대 히토류라든가 이런 또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동맹들의, 미국의 동맹들의 전략에 또 대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수단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 광폭적으로 여러 가지 외교력을 동원해서 아프리카라든가 남미에 또 생각보다 중국이 상당한 힘을 또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힘겨루기에서 이제 승부가 드러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일단 뭐 과학기술사의 움직임, 저 사실 제가 이제 공학을 했거든요. 흐름을 보자면 큰 트렌드로 보면 중국의 부상을 막기는 힘들 것 같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사에 보면 예상치 못했던 어떤 변수로 인해서 이 흐름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그걸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망을 하기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데, 여기에는 또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외교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또 하나의 변수가 들어가요. 지금은 이제 바이든은 세게 나갑니다만 차기 대통령이 미국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전략이 일부 수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전망을 한다면 예측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근데 다만 지금 형태로 봤었을 때 중국이 갖고 있는 경쟁력, 그리고 또 심지어 중국은 소비 시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자체 소비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성장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로만 보면 중국이 상당히 유리한 부분에 선점한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다른 나라보다 앞선 것은 사실이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얼마만큼 대응해 나가느냐, 그리고 뭐 한국과 일본과 뭐 대만과 심지어 뭐 독일과 이런 유럽들이 어떻게 이제 공동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기가 좀 그러니까 좀 늦춰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판 자체도 좀 바뀔 수 있는 소지는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 투자자잖아요. 그 과정에서 아마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할 수는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해주셨던 이야기 중에 맞습니다. 중국이 지금 2차 전지 광물에 관해서 이제 무기화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죠. 앞으로 이런 것들에 또 이제 더 많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건데, 그런 그 광물들의 무기화하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 또 어떻게 그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부탁드려요. 네, 이게 뭐 중국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생각도 사실 이제 드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원자재를 수입해 와서 가공을 해야 되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주가 이제 열풍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는 미국 중심의 공급망이 재편되는 부분들, 이건 현재까지 우리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이렇게 무기화를 시작을 했었을 때 그 원자재 수급이 잘못됐을 경우는 또 하나의 어떤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좀 다변화를 시켜서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뭐 쉽지가 않잖아요. 원자재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또 원자재 수입을 원자재 부분을 또 무기화하면서 또 다른 뭐 소재로 또 확산될 수가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일단 보면 리스크하죠. 근데 사실 그 기존의 WTO 체제가 유지가 되는 게 우리에게는 유리합니다만 지금처럼 경제에 본격적으로 외교라든가 정치가 들어가서 이제 흔들게 되면 우리 원자재가 없는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일단은 좋을 것은 없다라고 일단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기자님,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그 한국 수출 시장이 중국 의존도가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죠. 방금 전에 그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나라가 중국에 왜 이렇게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지 한번 의견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그 가장 뭐 쉽게 말씀드리면 가깝잖아요. 그게 일단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WTO 체제가 이제 거의 그 완성이 되고 전 세계가 자유무역을 시작할 때 사실 우리한테는 엄청나게 큰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게 이제 중국이라는 시장이었죠. 그러니까 중국은 막대한 원자재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소비 시장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였죠. 근데 우리나라랑 정말 가까워요. 이게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베이징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베이징에서 상하이 거리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네. 그 정도로 서울과 베이징은 가까운 거리였으니까 우리로서는 엄청난 10억이 넘는 소비시장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마구 물건을 갖다 팔 수가 있었던 게 2000년대 초반이었고요. 그리고 또 많은 원자재를 수입을 해와서 가공을 해서 그리고 또 지금처럼 이제 중국이 또 발전하니까 중간재를 또 팔 수 있는 또 시장도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소비재를 팔 수 있는 시장, 지금은 중간재를 팔 수 있는 시장으로. 근데 또 중국이 그걸 또 가지고 만들어서 완성품을 전 세계에 수출을 하는 세계 최고의 수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거의 독점적으로 그 중간재를 수출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뭐 좋게 말하면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팔아먹고 많은 무역 흑자를 남겼습니다만 이 말의 반대급부는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2023년까지를 보면 92년에 중국과 어떤 이제 외교 관계를 튼 이후에 최고의 수혜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90년대 후반에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중국이라는 나라가 딱 등장을 하면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생겨났었거든요. 이때 팔았던 여러 가지 돈 그리고 무역 흑자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국 경제는 다시 재투자를 해서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설명을 이렇게 하죠. 달리는 호랑이 위에 올라탔었다라는 설명을 하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뭐 지금까지 중국의 부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저 상황이 변하고 있는데 제가 2000년 초반에도 그렇게 했어요. 이런 호황이 계속까지 날 것이다. 중국이 상당히 빠르게 우리를 이제 압박해 올 것이다. 우리가 달리는 호랑이에 앉아 탔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앉아 탄 우리를 머리를 흔들어서 떨쳐내려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경쟁자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우리도 안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시점이 지금 이제 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 우리나라보다 20배나 큰 시장인데 그 시장에 가장 많이 우리가 그 물건도 팔아먹고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그 발전을 하고 우리가 그 돈을 벌어들인 게 중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존도는 클 수밖에 없다는 거.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어서 지금 미국과 중국 패권 경쟁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네. 뭐 반도체법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것들로 해서 지금 중국을 엄청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러시아 전쟁까지 부스트되면서 더 이제 또 압박하고 있는데 이 패권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전략을 보면 상당히 그 예상이 됐던 전략이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까지 보면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금 패권을 잡은 지가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세계 강자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가 되면서 달러 패권을 가지면서 정말 하나의 가장 큰 국가로서 이제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뭐 앞으로 좀 더 지나면 이제 100년쯤 되겠죠. 근데 그 과정에 중간중간에 몇몇 나라들이 도전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미국은 도전을 해오면 떨쳐내버렸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1985년 프라자비였잖아요. 일본이 정말로 급속하게 성장을 해오니까 환율을 가지고 흔들어서 어떻게 보면 일본과의 경쟁을 다시 벌려버렸는데 그리고 시간이 한 40년 지나면서 이제 성장을 하는 게 중국이죠. 중국이 어떻게 보면
두 번째 패권 도전에 나섰는데 요걸 미국이 그냥 두고 볼 리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근본적으로 최근에 미국의 그 대중국 전략은 이런 패권 경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떨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지금 기술 전쟁이라든가 지금 이런 부분으로 저는 이제 간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저희가 궁금한 게 이거죠. 그러면 과연 중국은 과거에 일본과 같을 것이냐? 혹은 이제 일본과 그 독일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프라자비 때 날린 두 나라가 일본과 독일이죠. 저는 좀 약간 다르다 보거든요. 저는 중국이 무서웠던 게 2000년 초반에 성장할 때부터 얘네들이 그 제국, 그러니까 전 세계 패권에 대한 분석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 당시에 반출을 해보면 CCTV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그 강대국의 조건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분석을 하고요. 많이 보여줬는데 그 힘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중국은 과거에 제국을 해본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과 독일은 제국을 안 해봤어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2차 세계대전이었는데 그때 결국은 연합국에 박살이 나면서 꿈을 이루지 못한 거죠. 제국을 운영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보면 역사를 보면 계속 제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큰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국 옆에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다양한 나라들과의 이 뭐 이렇게 갈등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 나라거든요. 근데 따지고 보면 신의 혁명 이후에 한 100년간 중국이 전 세계사에서 그러니까 좀 빠졌던 거지 변방으로 밀렸던 것이지 이 세계 긴 역사를 보면 중국은 변방에서 밀린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노하우가 상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들이 다시 100년 만에 재부상, 소위 말해 G2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보면 얘네들은 미국이 생각하던 기존의 나라들과는 다릅니다. 이미 미국 전에 미국은 제국을 만들어 봤다고 해도 아니 100년도 못한 그러니까 전 세계를 총괄한 게 100년도 안 되는 나라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이미 뭐 반만 년 가까이 해왔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다시 G2로 성장하면서 분명히 충분한 전략을 세웠을 것이다. 자신들의 실패 요인들, 그리고 다른 서구의 성공 요인들, 철저하게 분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분석하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었거든요. 얘들은 이미 지원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게 20년 됐어요. 그러면서 중국이 그동안 그러다 보니까 서구들이 보면 중국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이제 저 나라들은 곧 망할 것이다. 중국 위기론을 2000년부터 계속 냅니다. 근데 몇 번의 위기가 왔죠. 금융위기도 왔었고 코로나도 왔었고 근데 그 위기 때마다 오히려 성장을 한 건 중국이었단 말이죠. 부채 위기가 와도 제 나라 부채가 많아서 중국은 망할 거였는데 망한 것은 남유럽이 망하고 서유럽이 망하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얘네들은 어떠한 지금 준비를 해오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간과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얘들이 힘을 내기 시작했을 때는 생각보다 서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또 제가 놀랐던 게 2010년대 넘어가면서 중국이 민간의 힘을 키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중국의 게임 회사들, 2차 전지 회사들, 뭐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IT 회사들. 그러니까 이게 키우는 걸 보니까 그 전에 저희가 중국을 무시했던 건 공산당을 중심으로 국가주의 전략으로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미 서구의 많은 나라들을 위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틱톡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 근데 그 성장 과정에서 보면 분명히 저희가 볼 때는 반칙이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 네이버는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들의 틱톡은 나오게 한다든가 또 강력한 어떤 그런 내수시장과 그리고 이제 공산당 중심으로 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는 아니죠. 우리가 정통적인 자본주의랑 민주주의를 벗어난 좀 반칙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일단 성장을 해왔던 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구도 그렇고 한국과 일본도 그렇고 그 진격을 막지를 못했는데 이걸 미국이 이제 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서 이제 막겠다라는 부분으로 온 겁니다. 근데 세계사 흐름이 그렇습니다. 어떤 흐름이 한번 이제 그 큰 주류가 바뀌기 시작하면 시간이 좀 걸리기는 걸려도 결국 지나보면 한 50년쯤 지나보면 그 역사가 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궁금한 거죠. 지금 역사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정말 미국의 힘이 꺾이고 이미 중국을 막지 못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미국이 어떤 제대로 된 방어 전략을 펴면 이 기세를 꺾을 수 있는 것이냐. 요건 아마 판단에 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최근에 그 중국이 약간 변수가 생긴 게 시진핑이 독재로 간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임을 하면서 독재로 가는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 이전에 중국의 주석들은 보면 계속 시스템에 따라서
정권을 이양해주고 후계자에게 넘겨주고 이게 상당히 좀 합리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진핑이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면서 이거 보니까 좀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던 과거의 중국과 좀 달라진다. 그러니까 권력이 힘이 되면서 갑자기 민간 기업들에 대해서 압박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자본주의를 흔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빠르게 중화주의로 옮겨가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주변국들이 부담스러워하게 되는 게 최근 10년간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국의 위기가 온다면 이러한 중국이 지원으로 성장하기 전에 너무 빨리 칼을 보인 것 아니냐. 그리고 그 과정에 특정 지도자가 계속해서 연임을 하면서 그동안 괜찮았던 시스템을 붕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조금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자체적인 모순으로 중국의 성장이 지연이 된다면 이런 세계사적인 흐름이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 우리가 뭐 빠르면 뭐 2035년 아니면은 뭐 2040년대 가면 GDP 세계 1위가 바뀔 거라고 지금 전망을 하거든요. 이런 추세를 막기는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중국 자체의 어떤 이런 그 모순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확대가 되어서 자체 붕괴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 흐름 자체는 막기는 어려울 것 같아. 늦더라도 아마 중국의 성장이 계속될 거라고 이제 봅니다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지금 중국 내부의 이러한 모순들을 지금 권력층에서 제가 볼 때는 좀 판단차고 아니면은 좀 욕심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모든 인간 사회 투자도 그렇지만 과욕이 들어가면 망합니다. 요게 가장 큰 변수가 아닌가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 한 1년간 분위기가 확 급변했죠. 성장률이 보니까 미국의 성장률이 훨씬 갑자기 높아지기 시작하고 중국이 아직은 5% 성장률입니다만 이들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심이 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가서 중국의 성장률 하락이 생각보다 만약에 빨라진다면, 그렇게 된다라면 또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한 10년쯤 지나서 돌아보면 와, 2023년이 상당히 변곡점이 됐던 시기였다. 우리가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기자님 말씀해주신 이야기 중에 명언을 하나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투자에 욕심이 들어가면 망한다는 거. 네. 정말 중요하죠. 저희 채널에서 항상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갖고 와봤냐면 40년대 일본이 완전히 이제 성장할 때 미국이 완전히 눌러버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똑같이 지금 중국을 이렇게 적용해서 누르려고 하는데 저도 궁금한 게 일본처럼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시장부터 인구 수부터가 틀리니까, 그리고 그 가성비, 전 세계 공장으로서 그 수많은 이제 가격들, 공산품들 가격을 낮춰서 전 세계에 딱 뿌려버렸잖아요. 그리고 아까 스마트폰 앱 얘기해 주셨는데 미국의 스마트폰 앱 1, 2, 3, 4위 순위가 전부 다 중국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알리바바부터 벌써 티무하고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잠식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 이렇게 그런 세계적인 경제 인프라를 중국이 일본과는 다르게 덩치를 정말 많이 키워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이제 그 특권층, 이것들이 그 올드하게 공산주의로 가면 이 지금까지 준비해온 것들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궁금해서 의견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그리고 뭐 하나 부과를 하자면 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국이 당분간 미국을 따라잡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결국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라 생각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당히 많은 중국인들이 자신의 자산을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속으로 이렇게 돌려요. 그리고 중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중국에 남기보다는 속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저도 미국 연수하면서 이런 친구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결국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걸 성취를 하고 많은 것을 가졌었을 때 이게 안정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은 우리도 두렵지만 중국인들도 두려워하거든요. 권력이 밉보이게 되면, 뭐 이번에 알리바바 보였잖아요. 마윈. 그러니까 암만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그 세계 최고의 기업을 읽어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면 한 방에 없어져. 네, 한 방에 죽었나 살았나 이것부터 이제 불안하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중국인들이 자꾸 서구로 나가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로 가고 싶어하고 이중국적을 갖고 싶어하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분간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 힘들겠구나. 미국은 실전 좋든 소위 말하는 그 각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흔히 말하는 지도층들 아니면 일반 시민들이 아직은 살고 싶어하는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다 어떤 갈등들이 있잖아요. 모순들이 있고, 그리고 그게 거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살고 싶어 하는 나라. 그게 여전히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속으란 말이죠.
그 나라 가면 나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존중이 될 수 있고 공정하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중국의 분명히 외형적으로는 GDP도 커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테크놀로지도 커지고 다 힘이 세지지만 단기간에 미국을 따라잡기 힘들지 않나. 그 부분을 중국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건 지금 정치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계속 중국 특유의 공산주의라고 얘기하고 자기 특유의 체제라고 합니다만, 그러나 보편적인 인권이라든가 민주주의는 이미 우리가 검증이 된 성공 사례인데 과연 이걸로 중국이 안정적으로 시프트할 수 있을까? 전 이걸 못한다면 결국은 성장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지금 그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의 성장의 한계를 지금 그 키를 본인들이 쥐고 있네요. 그렇다고 보죠. 정치인들의 특권들을 지금 네. 말이죠. 알겠습니다. 네, 기자님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화폐 이야기를 해볼까 네. 하는데 최근에 유튜브뿐만 아니라 경제 뉴스에서도 중국 위안화 결제 얘기 이거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미국, 중국 패권에 관련된 이야기일 텐데 중국의 이런 위안화 이야기가 통할 거다, 먹힐 거다, 뭐 브릭스 통화 여러 가지 그 변방국들이 새로 화폐를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다 그래봤자 달러에는 도전할 수 없다 이렇게 의견이 당연히 극과 극으로 갈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사실 지금 이 얘기를 게스트분들마다 여쭤보고 있어요. 네. 기자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 중국 위안화 결제에 대한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중국은 위안화 결제 확대를 사실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국에 도전하던 일본과 독일이 왜 한 방에 나가 떨어졌느냐. 그게 결국은 달러 패권을 쥐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중국은 포기할 수 없는 목표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물론 달러의 위안화가 대결하기 힘듭니다. 이게 10년 갈지 20년 갈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달러의 시대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끝까지 이 목표는 포기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는데 2016년에 사드 사태가 불거지면서 한중 관계가 냉각이 되는데 당시에 그 냉각이 되는 상황에서도 중국은 한국과의 한중 통화 수합을 유지를 합니다. 저희는 처음에 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지를 합니다. 근데 이 유지를 할 때 우리는 이게 재계약이 됐다라고 기자 간담회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중국은 보도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미운데 이걸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 통화 수합을 해준 이유는 뭐냐면 한중 통화 수합을 해야 위안화가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잖아요.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받는 거니까 한국의 경제력도 GDP 세계 10위국가거든요. 이런 나라에 어떻게 보면 통화 수합을 맺어서 그것도 위안화를 빌려주는 건데 나쁠 게 없는 거죠. 유지를 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끊었거든요. 일본은 한일 관계 나빠지니까 통화 수합을 끊어버렸는데 중국은 유지를 했습니다. 사드로 정말 기분 나쁘지만 왜냐하면 위안화의 국제화라는 목표는 명백했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사태 때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적인 부분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게 지금 중국이거든요. 갑자기 스위프트를 통해 가지고 루블화 결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해버리니까 그리고 스위프트 결제에서 러시아와의 이 교류를 달러 결제를 막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는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그 방법을 위안화 결제로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또 이걸 기회로 확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위안화 결제가 상당히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아마 이런 추세는 계속되지 않을까. 그건 중국 정부의 의지거든요.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마 증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계기가 되면 항상 그 경제학은 그래요. 보면 어떤 계기가 됐을 때 갑자기 리프트업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나면 생각보다 아마 위안화 사용이 확대가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체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지만 또 미국의 또 반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위안화가 달러를 대체하기 힘들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또 경제적인 분석도 많이 하죠.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가려고 하면 중국이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뭐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뭐 무역 적자로 가야 된다든가 계속해서 위안화를 전 세계에 뿌려야 되는데 과연 이런 체력이 현재 위안화가 있겠느냐? 전 세계 사람들이 기분 좋게 위안화를 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체력을 중국이 가질 수 있겠느냐? 근데 중국의 중화주의가 보면
그렇게 상대에 막 베풀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좀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현재까지의 전략들을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경제적인 관점도 생각을 한다면 아직은 중국이 위안화를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기축통화로 가기에는 그 경제적인 체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준비는 덜 돼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하지만 그 결제 비중이 점점 더 커질 거라는 것은 맞지 않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방금 사드 때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와 사드 때 중국 그 한한령 내려갖고 우리나라 완전 그렇죠. 그 박살났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경우는 아모레 퍼시픽이 네. 당시에 삼성전자 다음 2위였습니다. 지금은 아예 탑 10에 뭐 탑 20에도 없는 걸로 네. 알고 있어요. 당시 그렇게 그 정도로 됐었는데 중국의 사드 때 우리나라는 완전히 관계를 끊는데도 불구하고 위안화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전략을 정말 잘 썼다는 거. 네. 네. 이렇게 해서 그 통화를 계속 유지를 했단 말씀이시죠. 역으로 얘기하면 이 통화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화폐가 중요한지를 중국이 한 번 더 이렇게 얘기해 준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쉬어가기 질문 하나 해볼까 해요. 그 기자님에게 나에게 1억 원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건지 한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투자하면 생각해 보면 주식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MTS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채권 투자할 수가 있고요, 금 투자할 수가 있고 또 외환 투자할 수 있죠. MTS로 바로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 있고 MTS가 아닌 이제 다른 걸로 보면 가상통화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해요. 이게 주식과 반대되는 투자들이 있거든요. 주식이 올라가면 떨어지고 주식이 떨어지면 올라가는 투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이라든가 우리 같은 경우는 외환 투자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상호 보충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아까 가상통화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가 있습니다만 하나의 종목이,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투자가 오를 때 이것도 같이 오르는 거라면 그거는 전 분산 투자로서의 의미는 크게 없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하나가 크게 올랐을 때 하나가 뭐 살짝 떨어져 있고 또 하나가 또 크게 떨어질 때 하나가 또 오를 수 있는 거라면 요거는 좀 약간 리스크를 헤징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뭐 1억 원을 준다 그러면 일단 뭐 기본 아마 주식을 가장 많이 투자하겠습니다만 주식과 완전 반대가 되는 금이라든가 외환도 일부분 투자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가상통화도 아예 안 할 필요는 없다 보거든요. 가상통화도 과거에는 가상통화가 또 주식과 어떻게 디커플링이다, 커플링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또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이론에만 보자면 일단 하나의 자산들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라면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냐. 다만 모든 투자의 그 근본은 마찬가지입니다. 몰빵 투자는 위험하다라는 거. 네, 그거는 완벽하고요. 그래서 이제 몰빵 투자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라면 조금씩 넣어가지고 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 또 하나는 몇 가지의 다양한 투자를 하게 되면 원래 자기 돈이 한 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더 잘 보여요. 금이 올랐네? 환율이 왜 이리 떨어졌지? 이게 다 보입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경제에 대한 지식들이 확 늘어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넣어보는 것은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사실 저희 채널에서 항상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자산은 분산 투자해야 된다. 네. 몰빵 투자에서 물론 잘 되면 좋지만 몰빵 투자에서 이거 떨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다만 분산 투자를 하면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질문을 가져와 봤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한 가지 더 경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많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분산 투자를 몇 개 해놓으면 그 다 보게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내가 만약에 금에 100만 원, 채권에 100만 원, 그 다음에 가상통화에 100만 원, 근데 이더리움에 100만 원 이렇게 넣으면 이걸 내가 다 빠지게 돼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경제에 대한 지식들이 되게 폭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이제 포트폴리오가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분산 투자가 오히려 분산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수익률이 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지킬 수는 있지만 수익률을 높게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분산 이론이 이게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는 있으나 확실한 것은 이런 분산 투자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 지표를 내가 따로 안 봐도 되거든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환율을 봐야 돼요. 내가 외환 투자해놨으면. 그리고 국제 금시세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게 포트폴리오 투자가 해보니까 그런 효과가 생기더라. 나도 모르게 전체 경제를 한번 경제 지표라든가 상황을 한번 쭉 보게 되는. 오늘 지나왔는데 갑자기 급값 뛰었어요. 이거 왜 뛰었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내가 또 그 기사를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경제 공부라는 입장에서라도 조금씩 한번 넣어보는 것은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기자님 지금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원래 그 한 분야에만 투자하면 그것만 보게 되는데 여러 가지 자산에 투자하면 내 돈이 들어가면 당연히 공부하게 네. 되겠습니다. 욕심도 생기고 사랑에도 빠지겠지만 물론 투자할 때 그러면 안 되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많은 분야의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정말 또 큰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네네.